죽으러 왔구나. 열에 들떠 나는 생각한다. 죽으려고 이곳에 왔어. 그들은 왜 고통 속에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12구 할로윈 참사 사건이 있었고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또 그 오래전에는 우리 4.19도 있었고요. 또 오래전에 4.3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신학의 돈말 김병기 목사입니다. 오늘 뭘 할까 하다가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런 일이 있다니. 노벨상. 그냥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여기 어디 나오겠죠? 여기. 작년에 제가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용포세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벨문학상 받으면 또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이 받다니.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책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세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사실 저랑 같은 학교 출신이신데 뭔가 그래도 신학적인 또 우리의 기독교적인 것들이 이 책이 많이 있어서 읽으면서 되게 또 슬프기도 했지만 보람도 됐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잠깐 이 책에 대한 소개부터 해볼게요. 2021년 문학동네 한강에 작별하자는 책이 출판되었고요. 이 책은 1948년부터 1950년에 걸쳐서 이뤄졌던 제주 4.3 사건,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남한에서 이뤄졌던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남긴 상흔을 다룬 소설입니다. 사실 전 맨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읽고 나서 알게 된 건데요. 초반에 보면은 소설가 얘기가 나와요. 사실 여기는 작중화자가 2명인데 인선이라는 친구가 있고 주인공인 경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낸 지 2달 가까이 지났을 때, 이전에 썼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죠. 그건 광주 학살을 다룬 책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도시 학살을 다뤘던 그 책을 내고 2달 가까이 지났을 때로 하면서 마치 작가가 주인공인 듯 이렇게 서술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학살로 죽어간 참사, 그리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과 그 이후에 그들을 모두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고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간략한 줄거리부터 볼 텐데요. 아마도 스포가 있겠죠. 예, 저는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 아직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셔야 되고요. 이 다음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진짜 끝까지 다 말해버리니까요. 읽고 오시든가 아니면 듣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간략한 내용을 보면요. 아까 말한 그 경아는 그 소설을 쓰고 나서 오랫동안 두통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통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인선한테. 너 주민등록증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내가 있는 병원으로 가. 가봤더니 인선의 어머니가 죽을 때 한 꿈을 꾸게 되고 경아가 꿈을 꾸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거문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작가인 인선은 이 프로젝트를 혼자 준비하다가 손가락에 잘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자, 손가락이 잘려 있어요. 갔더니 인선은 경아한테 자신이 키우는 앵무새 2마리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가 줄 것을 부탁해요. 자, 근데 제주도 갔더니 하필 폭설이 엄청 쏟아지는 거죠. 겨우겨우 또 해도 지고 캄캄한 곳에서 겨우겨우 우리 인선의 집에 도착하는데요. 도착했더니 이미 새는 다 죽어 있고 이 상태에서 삶과 현실, 과거 현실이 막 섞여 있는 듯한 어떤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인선과 그의 어머니 정심이 오랫동안 4.3 이후에 가지고 모았던 많은 참상에 대한 기록들에 다가가며 그 고통과 그 기억을 공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4.3에 관한 소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4.3 학살 이후에 그 고통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선의 어머니 정심은 요 밑에 실톱을 놓고 자요. 그러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하루도 평안하게 잘 수가 없지요. 인선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다큐를 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2손가락에 잘려서 3분에 한 번씩 바늘로 그 잘린 부분을
찔러서 피를 내야만 해요. 경아는 광주에 대한 소설을 쓰고 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4.3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들은 왜 고통 속에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작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정한 애도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애도의 방식, 애도의 방편으로서 이 작가는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썼죠.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광주에 대한 학살의 자료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고통 없이 글을 쓸 수는 없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죠. 인선의 집에 도착하기에 경아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많은 직접 인용은 하지 않을 텐데요. 한 군데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172면인데 이제 거의 다 인선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경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러 왔구나. 열에 들떠 나는 생각한다. 죽으려고 이곳에 왔어. 베어주고 구멍 뚫리려고 목을 졸리고 불에 타려고 왔다. 불꽃을 뿜으며 무너져 앉을 이 집으로. 조각난 거인의 몸처럼 겹겹 포개져 누운 나무들 곁으로. 여기에 잠깐 나온 이야기를 보면 4.3 학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고통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작가로서 글을 쓸 수 없고 그것은 애도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아마라는 새는 죽어있고 갑자기 병실에 있어야 되는 인선을 만나요. 그러면서 삶과 죽음, 꿈과 현실, 과거 현실이 막 교차되는 경험을 합니다. 병원에 있어야 될 그 친구가 와서 자기의 어머니 정신이 모아놨던 누군가를 찾기 위해 했던 그 수많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같이 꺼내서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과거가 현재와 같이 있다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특히 트라우마일 경우에 트라우마라는 게 뭐가 찌르고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저희의 마음에 저희 삶에 뭐가 박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 그래서 저도 이 소설의 이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왜 귀신이 나온 거야? 왜 갑자기 죽었던 새가 날아다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어떤 것들, 그리고 때론 꿈, 때론 환상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 정심이 남겨놓은 자료를 보는데요. 그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소설의 묘사를 보면 읽다가 멈춰요. 그리고 다시 박스를 열어서 읽다가 또 멈춰요. 왜냐하면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다가 많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술술 읽을 수는 없어요. 묘사가 매우 자세하고 그 학살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라서 가끔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멈추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의 경험을 서술하는 소설과 달리 이야기는 집합적 기억의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든든히가 집합적 기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형식이다. 무슨 얘기냐면 소설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소설은 개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읽다가 저도 울게 되고 저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고 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나도 이 사람들의 애도하는 그 방식, 고통 없이 글을 쓸 수 없다라는 애도의 방식이라면 고통 없이 글을 읽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소설에서 갑자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누군가의 고통과 참상들을 기록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아예 그것이 목적이었던 책 한 권 있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1장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녀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2장 20절이 가장 좀 끔찍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리까. 예레미야는 그가 겪었던 참사를 적고 있는 거죠. 아마 한강처럼 그의 참사를 적는 일도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 모두가 겪었던 참사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왜 기록하라고 한 겁니까? 교회라고 해볼까요? 구약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 고통과 참상을 기억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거죠.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이걸 기록할 때 내가 겪었던 수많은 사람이 강제 노동을 끌려가는 것과 내 친구들이 성전에서 죽은 것과 많은 여자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 먹고 구워 먹었던 것을 내가 다시 떠올리는 게 나로서는 매우 힘들지만 너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돼. 왜? 교회는 기억하는 곳이야.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는 거야. 책 내용을 해볼까요? 작별하지 않는 교회죠.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애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과거, 현재, 꿈과 환상이 이 소설엔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또 우리 12구 할로윈 참사 사건이 있었고 이제 2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는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그 오래전에는 광주 참사, 또 그 오래전에는 우리 4.19도 있었고요. 또 오래전에 4.3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교회니까요. 그렇게 애도하며 그들을 기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